환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늦어도 10월경에는 소비자 물가가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장중 한때 1397.9원까지 치솟으며 연고점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내용의 친환경 경영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탄소 감축 이니셔티브인 RE100에 가입하고 2030년까지 환경 경영에 7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보관입니다. 미국 물가 충격에 게임사들의 코인 가격이 줄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P2E 게임의 이용자가 대거 이탈하는 등 미래 먹거리 사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행사 참 좋은 여행이 해외 여행 실적에서 석 달 연속 업계 2위를 차지하며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동의 2위 자리에서 밀려난 모두 투어는 정상화가 늦어지고 있어 여행업계의 판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서도 환율의 상방 압력 꺾일 줄을 모르는 요즘입니다. 홍원표 기자와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홍 기자, 지금 환율도 치솟고 국제유가도 다시 오르는 느낌이고요. 지금 뭐 하나 나아지는 게 없는 상황 같습니다. 오늘 시장도 그런 분위기를 좀 반영한 결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증시가 2,400선을 간신히 지켜냈는데요.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이 사상 최고치를 또 찍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연고점인 1,397원을 찍었는데 환율의 영향으로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이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 양시장에서 4천억 원가량 이탈을 했고 개인만 또 이제 순매수에 나섰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원달러 환율이 워낙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이탈이 좀 당분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이런 고환율은 이제 수입 물가를 높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오늘 추경호 부총리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다음 달이 물가 정점이라고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오늘 이제 10월에 좀 물가가 둔화될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오늘 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나와서 최근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좀 물가 상승률이 10월부터는 좀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물가 전망에 대해서 환율이 빠르게 오르긴 했지만 늦어도 10월경에는 소비자 물가가 정점을 찍지 않을까, 또 그 이후로는 소폭이나마 좀 안정화 기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유가나 좀 해외 요인이 여전히 좀 잠복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민생이나 장바구니 물가는 10월이 지나면서 안정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는데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6월과 7월에는 전년비 한 6%대의 상승을 했는데 8월에는 좀 소폭 꺾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8월에 좀 워낙 약세가 심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오늘도 상승 마감을 해서 연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을 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 강달러가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고 저평가된 수출주에 좀 주목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린 기자의 리포트를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강달러가 국내 증시를 짓누르는 한편 수출주에겐 실적 개선의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표적 수혜주로 꼽히는 건 자동차와 2차 전지. 현대차는 지난 2분기 환율 효과로 6천억 원의 영업이익 개선 효과를 누린 만큼 3분기에도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증권가에선 현대차의 3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5%, 51%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전망치보다도 각각 1.6%, 4.8% 증가한 수치입니다. 각종 가전제품에 들어가 가전 수출량이 늘어날수록 수혜를 받는 2차 전지 업종도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이달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에서 가장 많이 담은 종목 1위는 2차 전지 업종인 LG에너지솔루션, 2위는 현대차가 차지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기업들은 환율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요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서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있어요. 밸류에이션 보면 거의 바닥 하단에 와 있긴 한데 추가적으로 이 어닝이 하향 조정되는 구간에 주가가 조금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디램과 낸드 출하 감소와 가격 하락이 당초 예상보다 가팔라지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증권가에선 3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5%, 10%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네, 자동차와 2차 전지에 주목하고 있는 시장 흐름 짚어봤습니다. 실제 오늘도 2차 전지 기업들 강세를 좀 보인 기업들 많았는데 대성 하이텍 이런 곳은 뭐 오늘 22% 이 정도나 올랐습니다. 반면에 이제 양극재 기업 LNF 여긴 또 오늘 하락했거든요. 정부가 미국 공장 설립을 막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LNF가 미국에 신규 공장을 설립하라는 것을 이제 좀 불허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어제였죠.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LNF의 미국 공장 건설에 대한 불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이 배터리 기업 중에 연구개발 비용에 이제 국가 예산을 지원받은 기업은 이제 해외 진출할 때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정부가 해외 기술 수출이 아닌 이제 기술 유출을 좀 우려를 해서 이를 불허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악재로 해석을 했는데 증권가에서 좀 다른 해석도 나왔습니다. LNF가 이제 갖고 있는 양극재 기술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을 좀 입증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 니켈 함량 90% 이상의 양극재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춘 기업이 LNF가 유일하다 이런 설명입니다. 또 정부의 이번 불허 결정이 향후 이 보완 대책을 좀 보충을 하면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LNF뿐만 아니라 이제 향후 미국 진출을 준비 중인 포스코 케미칼이나 에코프로벤 같은 이제 보완책 기준이 좀 개선된다면 향후에 좀 진출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주주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쉽기도 한데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웬일로 좀 정신을 차렸나 싶기도 합니다. 핵심 기술인데 좀 지켜야죠. 오늘 정부가 이제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좀 칼을 빼들었습니다. 근데 정작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또 크게 올랐는데 어떤 배경일까요? 네, 사실 뭐 태양광이 좀 되게 다양한 이유로 오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때문이었고 그다음에는 유럽연합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 때문이었는데 오늘은 좀 전혀 다른 유럽연합의 강제노동금지법 때문입니다. 강제노동금지법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좀 정치적인 이슈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네. EU 집행위원회가 이 채굴이나 재료 수확 같은 데에서 좀 강제 노동이 들어간 제품을 유럽 시장에서 판매하는 걸 금지한다. 이런 법안을 이제 발의를 한 건데 이게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미국도 지난 6월에 위구르족 강제 노동 금지법을 발의했는데 좀 비슷한 내용인데 중국 신장 지구에서 이제 위구르족이 강제 노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염두에 둔 법안이 이제 발효가 된 건데 이 중국 신장산 원자재가 포함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를 하게 되면 국내 태양광 업계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 중국 신장이 전 세계에서 태양광 그 플리실리콘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인데 이 전 세계에서 중국계가 아닌 제조사는 우리나라의 OCI 그리고 독일의 바커 그리고 미국의 햄록 등 세 곳이 있는데 그중에 OCI의 가격 경쟁력이 좀 가장 이제 높다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이제 OCI 주가가 무려 16%가 뛰었고 네. 이와 이제 관련해서 국내 태양광 관련주들이 모두 좀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대체제들이 우리나라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뭐 페페테리 업종이 좀 비슷한 이유로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정이 있을까요? 네, 내일은 이제 8월 고용 동향이 좀 발표가 되는데 8월에 이제 실업률을 좀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출입 물가 지수도 함께 나오고 지금 이제 중국의 권력 서열 3위인 리잔수 상무위원이 이제 오늘부터 2박 3일로 지금 방한을 했는데 내일은 이제 마곡에 있는 LG 사이언스 파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융노조가 내일 좀 전면 파업에 들어가는 소식이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 상황도 월가 분석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이지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일단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진단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충격에 급락했던 뉴욕 증시 간밤에는 소폭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 주요 지수를 보시면 나스닥 지수가 0.74% 오른 것을 비롯해서 S&P 500이나 다우 지수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장의 관심은 이날도 여전히 금리와 또 인플레이션에 주목이 돼 있었습니다. 월가 전문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The PPI did come in a little bit better than expected on a year-over-year basis, which sort of undoes some of the CPI excitement from yesterday. But I think it's going to have no effect whatsoever on the decision made by the FOMC at next week's meeting.
And I think the Fed will certainly need to see a series of economic indicators which point to a slowdown in economic growth and a reduction in the overall inflation rate. 예, 지난 CPI 충격은 줄긴 했지만 연준의 결정에는 변함이 없을 거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긴장감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8월 생산자 물가 지수죠. PPI가 보시면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증시가 소폭 반등하기는 했지만요. 예.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 아직까지는 이런 신호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PPI 보고서를 봐도 그렇습니다. 에너지 가격 등이 포함된 상품 수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사이에 1.2% 하락을 했지만요. 서비스 수요 지수는 0.4%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전방위적인 물가 압력이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예. UBS 글로벌 자산운용은 인플레이션이 하강 추세로 접어들기 전까지 주식시장의 랠리가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점이 전날 폭락으로 분명해졌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수준이 일단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을 좀 결정할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 거겠죠? 네, 일단 뭐 다음 주에 열릴 9월 FOMC에서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는 뭐 0.5%포인트냐 0.75%포인트냐가 아니라 0.75%포인트냐 1%포인트냐를 놓고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네. 좀 전에 샘 스토벌의 인터뷰에서도 보셨듯이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를 모두 봐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1%포인트 인상, 그러니까 울트라 스텝 같은 경우는 1990년대 이후에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는 조치입니다. 예, 어제도 이 부분 짚어보면서 좀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 그럼 1%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시각인가요? 네, 아직까지는 좀 그런 상황인데요. 네. 로저 퍼거슨 전 연준 부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0.75%포인트 인상은 시장에 반영이 돼 있는 반면에 1%포인트는 시장의 놀라운 카드고 이게 시장을 뒤집을 줄 수도 있는데 연준은 질서 있게 가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도 0.75%포인트 인상에 좀 베팅하는 의견이 많은데요. 예. 9월 FOMC 금리 인상폭 전망치를 보시면 74%가 75bp 인상에 베팅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울트라 스텝 가능성은 적다라는 부분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긴축 기조가 이어진다라는 얘기니까 아쉽지만 뭐 간밤 반등에 좀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겠네요. 네, 사실상 뭐 0.75%포인트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좀 시장 가격에 반영이 돼 있는 네. 상황이지만 앞으로 금리 인상폭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오직 심각한 경기 침체만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면 주식과 채권 가격의 하락은 우리가 이미 본 피해 이후에도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번스탄 역시도 올 들어서 7조 6천억 달러가 허공으로 사라졌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약시장이 끝나기 전에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수적으로 시장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전략들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간밤에 보시면요. 이 테슬라나 니콜라, 또 루시드 리비안 같은 전기차 종목의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그러네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특히 테슬라의 경우는 비용 절감 5개년 계획이라고 전기차 생산 비용을 앞으로 더 줄인다는 목표를 발표하는 등 개별적인 호재가 있었지만요. 이 종목들 공통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35개 주에 전기차 충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1단계로 자금 9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1조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또 그에 따른 침체 우려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적극적인 투자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습니다. 네, 기존 경기 방어주 외에도 정책 수혜주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뭐 전기차는 친환경 기조에다가 이제 고유가 시장 상황으로 인해서 워낙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데다가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이후로 시장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테슬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당초 배터리셀을 독일에서 생산하려는 계획을 바꿔서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BTIG는 니콜라에 대해서 에너지 안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또 탈탄소 정책 등으로 그린 수소 산업이 성장 가능성이 큰데 니콜라가 수혜를 볼 제품 포지션을 확보했다 이렇게 밝히면서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혜택도 예상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뭐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뭐 반도체 과학법이나 최근에는 바이오
EU 행정명령 그쵸. 등에 서명을 한 만큼 글로벌 공급망이 미국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우에는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에 앞으로 주목할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네, 일단 인플레 감축법을 비롯해서 확실한 정책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 잘 선별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FOMC도 얼마 남지 않았고 시장에서는 앞으로 있을 이벤트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부분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일단 당장은 미국의 철도 노조 파업이 이슈가 있습니다. 현재 철도 회사와 노조가 신규 근로 계약을 앞두고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네. 이게 타결이 되지 않으면 현지 시간 17일에 파업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철도는 미국 장거리 화물의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공급망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하이프리퀀시 이코노믹스는 파업이 시작이 되면 공급망이 다시 한번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제품 부족으로 판매와 공장 운영 모두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 가격 인상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백악관이 나서서 중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9월 FOMC와 관련해서 연준이 1%포인트 인상을 한다면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알리는 조치를 취할 텐데요. 공식적인 발언이 나오는 이벤트는 예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주요 매체를 중심으로 연준의 분위기 또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월가 분석 들어봤습니다. 이지호 기자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신환경 경영 전략을 발표하고 탄소 중립 대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전력을 많이 쓰는 기업 중에 하나인 삼성전자라는 점에서 상당한 변화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부 김민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먼저 이번 삼성전자의 선언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일단 가장 큰 의미는 대외적으로 삼성전자가 선언을 했다는 점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는 그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삼성전자의 구체적인 계획이 완성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약속하는 그 아리백 가입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아리백은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민간 캠페인입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가전 사업을 맡고 있는 DX 부문은 2030년까지, 반도체 사업을 맡고 있는 DS 부문 등 다른 분야는 2050년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를 비롯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이미 아리백에 많이들 이미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예. 리딩 기업인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늦게 가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4대 그룹 가운데 마지막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분명히 뭐 늦은 감은 있습니다. 예. 이 반도체 라이벌 SK 하이닉스가 이미 아리백에 동참을 했고요. 글로벌 경쟁자인 애플, TSMC, 인텔도 일찌감치 가입을 했습니다. 현재 그 아리백에 참여한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374개사 정도입니다. 최근 탄소 중립과 ESG 경영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삼성전자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아리백 가입을 촉구하는 압박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해외 연기금들이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네. 그만큼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ICT 제조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경쟁자들과 비교할 때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특히 전력 소모가 많은 반도체 사업뿐 아니라 전 세계 32개국 생산 기지에서 연간 5억 대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방대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연간 배출하는 탄소가 약 1,700만 톤인데 자동차 800만 대가 내뿜는 이산화탄소 양과 맞먹습니다. 이 아리백 가입은 엄청난 도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삼성의 이번 결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특별 복권 이후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소식이겠습니다. 예.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실질적으로 0으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 계획이 좀 공개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이 2030년까지 총 7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들어간 비용을 뺀 거니까 실제로는 더 많은 비용을 치를 겁니다. 이 돈이 들어가는 곳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현재 삼성전자가 직접 배출하는 탄소는 주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공정 가스와 그 LNG 같은 연료 사용할 때 생기고 있습니다. 먼저 2030년까지 이 공정 가스 처리 효율을 대폭 개선할 신기술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초전력 기술 개발을 해서 제품 사용 단계에서부터 전력 사용을 줄이기로 했고요. 또 물도 덜 쓰기로 했습니다. 이 반도체 공정에는 물이 많이 필요한데 예. 이 반도체 라인 증설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이 2030년에는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이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처리 시설을 잘 만들어서 다시 쓰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재생에너지 전환이 특히 문제다라는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 이런 개념인데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해서는 좀 뒤처진 수준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비교해 보면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보다 앞서 아리백에 가입한 기업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아리백에 가입한 기업 315곳은 연간 전력 소비량의 45%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전환율은 지난해 기준 16%에 불과합니다. 삼성의 경쟁자인 미국 애플은 이미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완료했고 네. 미국 인텔은 81% 수준의 전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삼성은 이번 신환경 경영 전략을 통해서 우선 5년 내에 모든 해외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중국과 미국, 유럽 사업장은 목표를 달성한 상황이고요. 국내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건데 문제는 이 국내 사업장의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수급 때문인데 이 재생에너지 수급이 원활한 미국과 중국, 유럽은 이미 100%를 달성했는데 그 핵심 생산 기지가 밀집한 국내 재생에너지 전환율은 아직 16%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경쟁 구도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하면 차이가 꽤 크게 나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뒤처지고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일단 근본적인 원인 이 2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재생에너지가 없고 그나마 있는 것도 비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상위 30개 기업이 쓴 산업용 전력은 이 102테라와트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43테라와트시에 불과합니다. 이들 기업이 모두 아리백을 달성하려면 태양광, 풍력 발전 설비를 지금보다 3배 가까이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재생에너지 값이 비쌉니다. 미국이나 중국과 비교해 볼 때 국내 태양광 발전 단가는 3배 가까이 높습니다. 재생에너지가 귀하다 보니까 웃돈을 주고 사는 재생에너지로 웃돈을 주고 인정해주는 재생에너지 구매 프리미엄도 미국과 중국보다 엄청나게 가격이 높습니다. 이 부담이 크니까 기업들이 사용하기를 꺼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새 정부가 원전 비중을 늘리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기존 계획보다 축소했습니다. 앞으로 가격이 더 뛸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삼성전자가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쓰기 시작한다면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점입니다. 삼성전자가 치러야 할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경쟁자인 애플이나 인텔, TSMC가 이미 아리백에 가입했지만 유독 삼성전자만 가입을 미뤄온 이유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사실 피할 수 없는 흐름인데 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혹은 특정 이익 집단의 어떤 이권에 의해서 좀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결국은 삼성전자의 탄소 중립도 이제 국가나 어떤 사회적인 지원이 없이는 좀 불가능하다 이런 예상도 드는데 어떤 게 좀 필요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그 같은 우려를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신환경 경영 전략을 발표하면서 원활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선 전 사회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기업들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가장 시급한 개선점을 물었더니 정부의 재정 제도적 지원 확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격 현실화와 공급 확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충분한 재생에너지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리백은 사실상 기업들에게 글로벌 무역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잃는 일이 없도록 이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 이로써 국내 4대 그룹이 모두 아리백에 동참했습니다. 앞으로 국내 다른 기업들의 탄소 중립 행보도 더 빨라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산업부 김민수 기자였습니다.
통신에서 플랫폼으로의 사업 전환을 U+3.0으로 명명하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는 전통적인 통신 사업 영역을 넘어 데이터와 기술 기반으로 고객 중심 플랫폼과 서비스를 만들어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게임 업계가 미래 먹거리로 내세웠던 블록체인 산업이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루나 사태에 이어 통화 긴축 이슈까지 가상화폐 시장 급락을 불러오르면서 회의론이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시장에 이미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 게임사들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IT바이오부 신동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일단 최근 1년간 가상화폐 시장 동향을 보면은 주식시장 하락폭은 정말 우습게 보일 정도입니다. 낙폭이 상당했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말이었죠. 우리 돈으로 이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8,200만 원까지 올랐는 뒤에 이제 이딴 악재로 급락을 하면서 전반적인 가상화폐 시장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앵커께서 잠깐 언급했듯이 루나 사태를 비롯한 여러 이슈가 터지면서 하락 속도가 더욱 가팔라졌는데요. 이 문제는 게임사들이 자체 발행한 코인까지도 급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게임사들의 청사진이었죠. 돈 버는 게임의 대명사인 이 엑시 인피니티가 이 대규모 해킹 사건에 휘말리면서 이제 급락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다른 게임사들의 코인도 나아가서 이제 P2E 게임에 대한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이 게임사들이 미래 먹거리로 삼은 만큼 이 자체 회사의 실적에도 주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실제 게임사들이 발행한 코인이 하락하면서 회사의 주가도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저희 임동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위메이드 위믹스 토큰의 가격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28,000원대까지 치솟았지만 현재 22,700원 내외의 이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위믹스 메인넷 출시 발표로 잠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위믹스뿐 아닙니다. 넷마블의 마블X와 컴투스의 C2X, 네오이즈의 네오핀 등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5월 초와 비교하면 적게는 50%, 많게는 80% 이상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약세와 5월에 있었던 루나코인 급락 사태로 유탄을 맞은 겁니다. 그렇다면 관련 게임사들의 주가는 어떨까요? 블록체인 기업을 표방하는 위메이드의 주가는 위믹스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역시 8월 초 반등한 뒤 계속 떨어졌고 이 한 달 새 19%가 빠졌습니다. 컴투스 홀딩스의 경우에도 최근 성적이 좋지 않았고요. 카카오 게임즈, 넷마블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컴투스의 경우에는 서머너즈와의 흥행으로 네오위즈는 피해 거짓의 유럽 게임쇼 수상 등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게임사들의 가상화폐 가격과 관련 게임주들의 주가 추이를 살펴봤습니다. 네, 가상화폐 가격과 게임사 주가가 연동이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관련 사업이 앞으로 이 게임사들의 업황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신 기자, 이 코인 시장이 당분간은 좀 개선되기가 쉽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 또한 이 가상화폐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가상화폐가 다른 어떤 자산들보다도 변동성이 큰 만큼 작은 이슈에도 가격의 등락폭이 크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가상화폐가 폭락을 하면 이제 투자를 위해서 게임을 했던 이용자들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있겠죠. 이러면 또 가상화폐 가격은 그만큼 하락하게 됩니다. 결국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 게임사들의 가상화폐 사업하면 대표적인 게 또 P2E 게임이 아니겠습니까? 일단 최근에 이쪽 시장에 진출한 게임사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실 때 있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형 게임사를 비롯해서 이제 다양한 중견 게임사들도 이 P2E 게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넷마블 등 비롯해서 다양한 게임사들이 이 P2E 게임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게임을
게임을 출시를 하고 또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아무래도 위메이드입니다. 이 장영국 대표가 직접 이제 자체 코인을 월급을 뭐 전량 사들여가지고 코인을 산다면서 이 블록체인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 지난해 이 미르포라는 게임을 출시한 이후에 성공한 이후 아예 회사 주력 엔진을 블록체인 게임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다만 또 하반기에도 이 P2E를 탑재한 미르의 M 글로벌이 출시된 예정인데 아무래도 좀 전작만큼 성공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와 좀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컴투스도 위메이드만큼 블록체인 영역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5월이었죠. 그때 터졌던 테라 사태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나 이제 또 새 코인을 발행하며 재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컴투스는 P2E 게임뿐 아니라 이 메타버스 분야에도 1조 원 가까운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중견 게임사들은 상대적으로 또 블록체인 사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대형 게임사들은 어떻습니까? 대형 게임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게임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기존 게임에 A3 스틸 얼라이브에 이 P2E 서비스를 도입을 하고요. 뭐 제2의 나라 등 블록체인 기반 게임을 연이어 내놓을 계획인데 이제 핵심은 이것 또한 게임의 흥행 여부입니다. 다만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 불고 있는 P2E 트렌드와 다소 선을 그었는데요. 이 홍원준 NC소프트 CFO가 올해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이 리니지 W는 북미 유럽판에 NFT를 도입한다며 다만 기존 게임 경제 시스템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할지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면서 우리 자체 내 게임은 이 P2E 모델과는 조금 다르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결국 게임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임인데 먼저 게임이 재밌어야 관련 가상화폐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단지 사고 파는데 즉 코인은 단지 사고 파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산업이 게임사들의 미래 먹거리가 되려면 단지 게임에서 머무르지 않고 좀 더 생태계를 확장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이야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토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위가 토큰이 투자 또는 투기의 대상이지 활용의 대상이 아니라 게임 내에서 이제 토큰을 사용하고 이렇게 좀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부에서 이제 토큰을 만들어 가지고 가상화폐를 획득해서 유저들의 그런 행동을 좀 분석을 해보면 되게 그러니까 팔아버리는 거지 이걸 활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토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게 그것 때문이거든요. 게임 안에만 머무르면 저는 반드시 필패라고 생각을 해요. 활용의 측면 또는 유통의 측면, 우리 일상적인 다른 경제활동과 어떻게 연동될 수 있는가가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본말이 전도됐다고 말하죠. 게임을 하다가 보니까 그 안에 이제 경제 생태계가 생겼던 건데 뭐 아예 돈을 벌 목적의 게임을 만들어버리는 다시 좀 게임사들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게임사들이 만드는 가상화폐 생태계를 메인넷이라고 부른다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이제 전문가가 이야기했듯이 이 가상화폐라는 게 게임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제 그 생태계를 확장을 해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메인넷 자체 내에서 이제 가상화폐 자신들의 이 게임 회사가 만든 가상화폐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메인넷이라고 하는데요. 이 게임을 넘어서 다양하게 가상화폐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자체 메인넷을 구축할 경우에 관련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통용되는 기축 통화를 발행하기 때문에 이 해당 가상화폐의 가치가 이제 덩달아서 오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마저도 현재는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메인넷을 론칭하는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모로 볼 때 아직까지는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취약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기존 블록체인과 차별화한 부분을 찾기 어려워서 이것이 이제 단지 마케팅 이벤트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 자체 메인넷이라는 게 시작 단계에 불과한 만큼 이제 앞으로 어떻게 구축해 나가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이 메인넷이 성장해서 네트워크가 붐비게 될 경우 속도나 안정성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또 대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IT 바이오부 신동호 기자였습니다. 금리가 지나치게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올라가는 수준은 같이 이렇게 정책을 통해서 금리 부담을 좀 줄여주는 그런 상품이다.
네, 지난 3일부터 입국 전 PCR 검사가 폐지되면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여행업계 모처럼의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들의 해외 여행 성적에 엇갈리면서 지금 업계의 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유통산업부 김예원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먼저 여행 수요가 회복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 겁니까? 네, 이제 업계에선 해외여행 정상화를 막고 있던 마지막 장애물이 좀 사라졌다는 반응인데요. 네. 심리적 부담감이 크게 줄어들자 문의량이 큰 폭으로 늘었고 실제 예약도 2~3배 정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랜 기간 빗장을 걸어 잠갔던 일본도 빠르면 다음 달부터 개인 여행객 입국을 허용하고 무비자 입국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예. 한 여행사에 따르면 이달 들어 일본 여행 예약률이 전달에 비해 25배 늘었습니다. 그야말로 반응이 좀 폭발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네, 실제로도 여행 수요가 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 데이터로 좀 확인을 해봤는데 업체별로 성적이 좀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들은 크게 빅4로 불립니다. 네. 그동안은 1위 하나투어, 2위 모두투어 이 순위가 좀 굳건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큰 변수를 겪고 정상화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는 겁니까? 네, 이제 3, 4위를 차지하던 참 좋은 여행이 2위였던 모두투어를 좀 역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4월부터 빠르게 격차를 좀 좁힌 건데요. 예. 실제 패키지 상품으로 해외로 여행을 다녀온 송출객 수를 비교해보면 업계에서는 이 송출객 수로 업계 순위를 따집니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참 좋은 여행이 모두 투어를 앞지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다음 참 좋은 여행이 3개월 연속 이제 2위를 차지한 것은 2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후 성수기인 7월, 8월에는 모두 투어가 다시 조금 앞서긴 합니다만 근소한 좀 차이입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전에는 모두 투어의 점유율이 2배 정도 높았거든요. 이 점을 감안하면 최근엔 턱 밑까지 좀 추격해 왔다. 여행업계 판도 변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하나투어랑 모두투어 이 벽이 생각보다 견고해서 이걸 무너뜨리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참 좋은 여행이 이런 또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영업 정상화 속도가 좀 확연히 좀 달랐습니다. 참 좋은 여행은 지난 8월 말 전 직원이 대부분 복귀를 완료하고 네. 수시 채용을 늘리면서 인력을 좀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모두 투어는 조금 보수적으로 운영을 재개하고 있는데요. 현재 복직률은 65% 정도에 불과하고요. 다음 달 4일에야 전 직원을 복귀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하나투어 노랑풍선도 모두 전 직원 정상 근무 체제로 전환한 것과 비교해봐도 이제 영업 재개 속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업계가 다 비슷한 속도로 가고 있는데 모두 투어만 느린 상황이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두 기업의 재무 상태를 좀 보시면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올해 2분기 기준 부채 비율이 참 좋은 여행은 21%, 모두 투어는 173%에 달합니다. 참 좋은 여행이 무차입 경영을 기조로 하는 데다가 이제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전에 83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각하며 좀 현금 곡간을 좀 채웠습니다. 네. 때문에 코로나 기간에도 자진 퇴사자 외에 구조조정 없이 좀 동력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반해 모두 투어는 좀 보수적인 운영을 택했습니다. 코로나 재유행 등 상황이 악화될 때마다 여행 수요가 거의 0으로까지 급감하는 추세를 보여왔기에 이제 좀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를 좀 느낀 건데요. 업계에서는 모두 투어는 코로나 이전에도 좀 도전보다는 안정을 택해왔다. 그래서 이 같은 기조가 좀 이어지면서 움직여야 할 때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걸로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에서 누가 더 곡간 관리를 잘했냐. 지금 이런 요인들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탄한 자금력을 갖춘 참 좋은 여행은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수 있었다는 것, 이것도 좀 한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예. 실제로 지난 2020년 11월에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인데 여행사 중에서 가장 먼저 좀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희망을 예약하세요를 내걸고 이제 여행을 못 가게 될 경우 100% 환불은 물론 기존에 10만 원이던 예약금을 10,000원으로 줄여서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파격적인 마케팅에 당시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인기가 좀 좋았는데요. 이렇게 모은 사전 예약 고객이 10만 명 정도인데 올해 4월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이 고객들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상당수 실제 모객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제 10만 명이면 올해 8월 성수기에 여행사 상위 3곳의 해외 패키지 송출객을 합친 수보다 2배 많은 숫자입니다. 네. 이 밖에 이제 참 좋은 여행의 단순한 의사결정 구조도 위기에서 좀 공격적인 경영을 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코로나 이전 8개 본부 36팀이던 조직 구조를 6개 본부 17팀으로 대폭 간소화하고 이제 개별 본부에서 대표이사로 직접 보고하는 형태로 전환했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 상황이 변화할 때마다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재무 구조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을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20년 만에 2위 자리가 바뀐 거잖아요. 향후 전망은 좀 어떨까요? 네, 모두 투어는 지금의 점유율 변동은 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간 마케팅비와 인건비를 좀 극도로 줄여서 운영한 만큼 이제 전 직원 복귀가 예정된 10월부터 공격적으로 영업을 재개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업계에서는 조금 다른 의견도 나옵니다. 여행시장 재편은 더 과속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코로나 전후 여행업 등록업체 수가 2,000곳 이상 감소했습니다. 전체의 10% 정도가 어려운 영업 환경을 버티지 못하고 좀 도산한 건데요. 이들 중소여행사 물량을 상대적으로 영업을 일찍 재개한 기업들이 흡수한 것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해외 여행 시장 전체를 두고 보면 여행 수요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20% 정도도 최회복을 못한 상태거든요.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제 업계 순위 변동을 논의하기에 좀 이르다는 평가도 없지 않습니다. 2위 자리를 놓고 벌이는 여행사들의 진검승부는 이제부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기지개를 캐는 여행 업계입니다. 대대적인 또 판도 변화가 있을지 4분기 이후 특히나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통산업부 김예원 기자였습니다. 유럽 지역의 러시아발 가스 대란이 국내 주력 산업의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유럽으로부터의 부품 수입이 타격을 받기 때문인데 여기에 에너지 수입 가격이 올라 수익성도 나빠지는 겨박제가 우려됩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국제유가 하락세가 꺾이면서 생산과 원가 압박 부담을 더는가 싶었던 한국 경제에 새로운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러시아발 가스 대란입니다. 한국은행은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할 움직임을 보이며 유럽의 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가스 공급 부족으로 EU 경제의 생산 감소로 우리나라도 조선과 반도체와 같은 주력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내 산업도 요소수 대란 때처럼 EU 의존도가 높은 부품의 수입이 제약을 받으면서 생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 기업들은 핵심 반도체 제조 장비인 극자외선 노광 장비는 세계 유일의 생산업체인 네덜란드 ASML사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고 차량용 반도체 점유 1, 2위 기업도 모두 유럽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EU 나라들도 이제 재고를 막 지금 축적하고 있거든요. 당장은 생산 차질가 작을 수 있지만 이게 장기화되고 전면 중단해버리면은 재고 소진도 막 빠르게 되면서 급격하게 생산 차질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전 세계가 다 천연가스 부족 사태가 될 테니 물량 확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러시아발 가스대란의 나비 효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1년 전보다 3배 가까이 급등한 상황에서 수급 차질이 계속되면 국내 전기와 가스 요금의 추가 인상 압력은 더 커지게 됩니다. 특히 화학과 철강 업종은 가스 공급 중단으로 원재료나 전기 가격이 오를 경우 생산 원가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이 현실. 화학은 나프타 가격 상승으로 전기료를 사용하는 철강 업종은 전기 요금 인상 탓에 수익성 악화가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비해 재고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는 물론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도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LNG가 이제 가스공사나 이게 장기 계약 형태로 있기 때문에 하면 수급 차질이 발생을 하고 가격 증가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나타날 텐데 지금으로서 뭐 대책이라는 거는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다든가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해서 이제 가스의 수요를 조금 줄이는 게 원달러 환율 상승까지 겹쳐 기업들의 수익성 방어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정부는 오늘 국제가격 급등 상황과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가스와 전기요금 인상 시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조 원대 외환 이상 거래와 관련해 은행들이 책임이 없다 말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세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할 거라고도 했는데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해명을 엄격히 따져 묻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을 거쳐 해외로 넘어간 이상 외환 송금 거래 규모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약 8조 5천억 원. 금융감독원은 현재 범위를 확대해 추가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인 만큼 은행권에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은행들 스스로 자신 있게 책임이 아예 없다고 말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선 은행들의 상세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외환 송금과 관련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었는지 등을 은행들이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명주 하나금융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의 DLF 소송과 관련해선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의 책임 범위를 찾아가는 과정인 만큼 금융감독원 역시 재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 만료되는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와 관련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현재 금융권 안팎에서는 5차 재연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대출 형태의 금융 지원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을 받은 분들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선별해서 자산과 소득이 낮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 형태의 자금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지원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원장은 과거와 동일한 내용으로 연장하진 않을 것이라며 설령 연장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를 업권에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오늘의 이 수상작들은 앞으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주거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작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서 입주 고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건설업계에 좀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 주택시장 또 나아가서 우리 경제 전반에 어떤 활력을 찾는 마중물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IPO 프리보드 시간입니다. 최근 중남미를 비롯해 동남아 등에서도 이 피부 미용 관련 에스테틱 시장이 크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우리 관련 기업들 수출도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양재준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양 기자, 지금 뭐 얼마나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까? 네, 올 상반기 수출 의료기기 상위 품목들을 살펴보면 1위는 코로나19 진단용 치약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초음파 영상 진단기와 의료용 레저기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수출이 품목별로는 20%에서 많게는 50% 이상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네. 휴대용 초음파 영상 진단기를 비롯해서 의료용 레이저 기기들의 수출이 늘어난 것은 동남아는 물론 중남미 시장에서 피부 미용과 치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니즈가 크게 높아지면서 의료기관들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뷰티는 대부분 이제 화장품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에스테틱은 이제 병원에 가서 피부 관리라든지 그렇죠. 약간 기기를 사용하는 건데요. 특히 휴대용이나 웨어러블, 그리고 포터블 관련 이 시장 의료기기 시장에 필립스와 G 그리고 후지 등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들이 속속 뛰어들면서 시장 창출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여기서 류정원 힐세리온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의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 앞선 그 피부 미용 관련 기술들을 원하시는 국가들이
많이 생겼어요. 동남아 그리고 이제 중동, 그다음에 또 브라질, 미국이 이제 제일 큰 시장이긴 하고요, 인구 대비. 근데 이제 브라질 시장이 또 세계 2위 시장이라고 해요. 근데 최근에 브라질이 또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휴대용 초음파 그러니까 진단 시장 자체가 피부 미용 쪽에서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디벨로핑이 되고 있는 추세고,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저희도 휴대용 초음파로 이 시장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에스테틱 시장이 글로벌적으로도 좀 커지고 있다라는 내용 확인을 해봤는데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들 동향 좀 어떻습니까? 네, GE와 필립스는 그 스마트폰 방식의 휴대용 초음파 기기를 출시하면서 중남미와 아시아 지역에서 신흥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 또 미국 스타트업으로 지난해 뉴욕 증시에 그 스펙 상장한 버터플라이 네트워크스, 그리고 캐나다의 클라이어스, 일본의 그 후지 관계사인 소노 나이트 등이 글로벌 시장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피부 미용 관련 시장을 좀 살펴보면 연평균 12% 이상 그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018년엔 91억 달러였습니다만은 2024년엔 178억 달러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북미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신흥 시장도 좀 급격하게 성장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국내 관련 기업들의 실적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죠. 네, 상장된 회사들은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원텍을 비롯해서 클래시스, JHS 메디칼, 그리고 이루다, 루트루닛 등의 상반기 실적은 전년 대비 큰 폭의 외형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원텍은 올 상반기 매출액 368억 원, 영업이익 9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액은 61.7%, 영업이익은 233% 증가한 수치입니다. 원텍은 올 상반기 브라질과 대만 등을 주력으로, 그리고 하반기에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유럽 시장 진출도 꾀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는 올 상반기 매출액 68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319억 원을 기록했으며 제이시스 메디칼은 올 상반기 매출액 561억 원, 영업이익 17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예. 증권업계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리오프닝 효과에 따라서 피부 미용 관련 시장이 전통적인 수요 시장인 이 북미 시장뿐만 아니라 신흥 시장인 뭐 중동, 중남미, 동남아 시장, 그리고 여성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에 관심 있는 남성들의 니즈, 뭐 남성 그루밍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같이 엮이면서 성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 지금 뭐 시장 성장 속도에 더해서 기업 자체 체력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IPO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도 좀 움직임이 바빠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힐세리온은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탄탄히 한 후 내년 초까지 코스닥 시장의 그 상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전략입니다. 네. 힐세리온은 차세대 그 휴대폰 초음파 기기에 대해 지난 4월 식약처 국내 인증과 5월 미국 FDA 인증을 획득했으며 최근 일본에서 인증을 갱신한 데 이어 브라질에서도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류정원 힐세리온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는 브라질의 이제 가장 큰 그 총판 두 곳하고 이제 저희가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휴대용 초음파가 진출을 해서 그 피부 미용 시술의 이제 가이드 그리고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용도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은 당연히 큰 시장이고요. 베트남이나 그 기타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도 이제 피부 미용 쪽이 점차. 그래서 초음파는 예전에는 뭐 산부인과 질환이나 응급질환 등 조금 더 필수적인 질환 쪽에 약간 포커싱이 됐다면 최근에는 이제 피부 미용처럼 이제 이렇게 생명보다 이제 일상적으로 필요한 영역들에 조금씩 침투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 밖에 일진홀딩스 자회사인 알파니언 메디컬 시스템은 그룹 내부적으로 기업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파니언 메디컬은 올해 중저가 모델 중심에서 플래그십 모델 중심으로 엑시큐브 시리즈를 출시하는 등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면서 수익성을 상당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준 선임 기자였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벤처들이 이 후보 물질 개발을 자진 철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임상에 실패해서가 아니라 자금 부담 때문이라고 합니다. 박셀바이오, 파맵신, 크리스탈 지노믹스 등이 최근 비주력 후보 물질 임상 개발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파이프라인 하나가 잭팟을 터뜨리면 조 단위 매출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임상 철회는 바이오 산업의 악재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인력과 연봉을 삭감하는 등 구조 조정까지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막 글로벌 시장에 명함을 내밀기 시작한 K-바이오가 꽃도 피우기 전에 시들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소식입니다. 네,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